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버드대 심리학 박사 류시안의 최강 공부법이 담긴 책 하버드대생 공부법은 당신과 다르다를 소개해 드릴게요. 공부라면 자신 있던 류시안 박사는 하버드대 입학과 동시에 엄청난 공부량에 압도돼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공부의 신이라 불렸던 기숙사 룸메이트 조에게 공부 방법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부 방법이 아닌 진짜 하버드대생들의 특별한 공부법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 일부 읽어드릴게요. 내가 가르침을 청하자 내 룸메이트이자 공부의 신 조는 이렇게 대꾸했다. 꼭 해야 할 일을 해. 2013년 미국 켄트 주립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 존 던로스키와 그의 동료들은 다양한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 분석을 진행해 우리가 흔히 효율적이라고 여기며 자주 사용하는 방법들이 실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의 밑줄 긋기, 반복해 읽기 등이 가장 효율성이 낮은 공부법으로 드러났다. 놀랍지 않은가? 꽤 효율적으로 보였던 방법들이 실제로는 비효율적이라니 왜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방법들이 우리를 익숙함의 착각이라는 오류에 빠뜨리기 때문인데 이는 우리 두뇌의 기억 방식과도 연관이 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관련 정보를 뇌에 저장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와 정반대로 뇌에 저장했던 정보를 다시 꺼냈을 수 있어야 진짜 효과적인 학습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평소 학교 생활에서 흔히 학습 방법을 접하고 또 쉽게 이를 모방하며 그 밑바탕이 되는 자기 관리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소홀히 여긴다. 그러나 물 위에 떠 우리 눈에 보이는 빙산이 그저 일각에 불과하듯 공부 역시 마찬가지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학업 성적이 좋은 친구나 훌륭한 모범생을 보면 저 친구는 머리가 좋겠지, 공부에 재능이 있나 보네, 분명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할 거야, 뭔가 남다른 공부 방법을 가지고 있겠지 등등의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공부 방식을 따라해 그가 공부할 때 나도 공부하고, 그가 쉴 때 나도 쉬고, 그가 문제집을 풀 때 나도 문제집을 풀어봐도 이런 방법들이 딱히 유용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학습 능력이라는 빙산 중 물 위로 솟은 가장 윗부분, 즉 학습 방법만 보고 그 아래에 자리한 좀 더 근본적인 요소들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다. 누군가에게 적합한 공부 방식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적합하리란 보장이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포모도로 공부법이다. 포모도로 공부법은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 시릴로라는 사람이 고안한 시간관리법으로 그가 맨 처음 토마토 모양의 주방용 타이머를 사용해 포모도로 공부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요컨대 포모도로 공부법은 타이머로 공부하는 시간과 휴식 시간을 설정해 공부와 휴식을 번갈아 행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주방용 타이머가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없다면 스마트폰에 있는 타이머를 사용하거나 앱을 내려받아 사용해도 좋다. 타이머를 준비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부 시간과 휴식 시간을 설정하는 일이다. 공부 시간 25분, 휴식 시간 5분으로 설정할 것을 추천한다. 그런 다음 설정해 놓은 공부 시간 동안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공부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되면 다시 미리 정해놓은 휴식 시간에 따라 잠시 휴식을 취한다. 이렇게 공부와 휴식을 한 세트로 하여 총 4세트를 진행하고 나면 2시간이 소요되는데 나의 경우에는 4세트 후 15분간의 긴 휴식 시간을 설정해 뇌를 충분히 쉬게 해준다. 포모도로 공부법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은 휴식 시간을 알리는 알람이 울리면 반드시 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에너지 곡선을 이해하는 것이 시간 관리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자신의 하루 중 에너지 분포를 이해하면 합리적으로 시간을 사용해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 에너지 곡선이 고점에 있을 때는 공부를 하고 에너지 곡선이 저점에 있을 때는 음악 듣거나 운동하거나
집안일하는 등 되도록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의 에너지 곡선을 측정할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알람을 1시간마다 설정해 두기만 하면 된다. 물론 잠자는 시간은 제외하고 말이다. 그런 다음 알람이 울릴 때마다 자신의 정신 상태를 살펴 최고 10점에서 최저 1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루 동안 측정을 한 후 각 시간의 기록을 선으로 연결하면 자기 컨디션이 언제 가장 좋은지 또 언제 가장 나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 곡선이 완성된다. 이를 통해 공부 시간을 안배할 때 효율이 좀 더 높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참고로 에너지 곡선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3일에서 5일 연속으로 상태 측정을 하는 것이 좋다. 우리의 두뇌는 이미지 메모리를 선호한다. 특히 장면을 가진 강렬한 이야기를 좋아하며 서사에 대한 기억력이 강하다. 이는 아직 문자 기록이 없던 선조들의 시대의 모든 경험을 구전으로 이어 내려오던 것과 연관이 깊다. 따라서 무언가를 기억할 때 장면을 구성해 강렬하고 농염한 색채를 더하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다. 힘들이지 않고 쉽게 저장한 기억일수록 인출이 어려워지고 힘들게 저장한 기억일수록 상대적으로 쉽게 인출된다는 뜻이다. 암기 효과를 높여 학습 능률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공부에 바람직한 어려움을 더해야 한다. 과목을 바꿔가며 공부하거나 같은 과목의 단원을 달리하며 공부해보는 것이다. A 과목을 45분간 공부했다면 이후 과목을 바꿔 B 과목을 45분간 공부하고 다시 C 과목을 45분간 공부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렇게 교차 학습을 하면 A 과목만 쭉 이어서 공부할 때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과목 변경으로 시간 간격이 생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이가르닉 효과로 이미 끝마친 일보다 아직 매듭짓지 못한 일에 대한 기억이 더 오래 남으면서 교차 학습이 기억력 강화라는 가외의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나는 코넬식 노트 필기법을 추천한다. 코넬식 노트 필기법의 1단계는 기록하기다. 기록할 때는 선생님의 말씀과 칠판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기보다는 해당 수업 내용의 핵심과 궁금한 점을 자신만의 표현법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2단계는 축약하기다. 수업을 듣고 필기 영역의 기록을 마쳤다면 해당 내용을 간추리고 다듬어야 한다. 이 단계는 보통 수업을 마친 직후에 완료하는 것이 좋다. 망각의 법칙에 따르면 수업이 끝나고 20분 후에는 58.2%, 60분 후에는 44.3%의 기억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기를 마친 시간과의 간격이 짧을수록 축약 작업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렇다면 간추리고 다듬는 작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선생님이 수업한 순서에 따라 자신이 직접 각 부분의 소제목을 정해보거나 키워드를 적어보는 것이다. 이때 소제목이나 키워드는 필기 영역의 내용을 빠르게 떠올리는 데 도움되는 것이어야 한다. 3단계는 암기하기다. 코넬식 노트 필기법에서의 암기는 일반적인 의미의 암기와 다르다. 단순히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필기 영역의 내용을 가린 채 단서 영역만을 보면서 그 키워드와 개요를 통해 필기 영역의 내용을 자신만의 언어로 다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필기 내용을 반복해서 읽고 외우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다듬고 간추린 지식의 단서를 활용해 뇌에서 그 지식을 꺼내는 작업을 일컫는다. 이때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듯 일일이 말로 설명해봐도 좋고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4단계는 숙고하기다. 말 그대로 해당 페이지의 필기 내용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는 과정을 말한다. A가 드러내고 있는 현상은 무엇일까? 관련한 이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전에 배웠던 지식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A를 통해 무엇을 유도해낼 수 있을까? 이는 수업 시간에 강의를 듣고 필기 내용을 복습하는 것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사유 과정으로
이를 통해 자신의 지식체계에 지식을 내재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독립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끝으로 5단계는 복습하기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복습을 일컫는다. 다만 이때도 3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서 영역만으로 필기 영역의 내용을 되짚어보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5분, 30분, 12시간, 1일, 2일, 4일, 7일, 15일 이렇게 총 8개의 기억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기에 맞춰 복습 일정을 짜보는 것이다. 다음은 문해력 높이기 팁이다. 책을 읽을 경우 키워드와 제목에 따라 띄엄띄엄 훑어보되 속도를 살짝 늦춰 읽는 동시에 키워드를 필기하는 것이다. 다른 종이나 노트에 키워드를 적었다면 다음은 마인드맵 형식으로 키워드들의 논리적 관계를 연결할 차례다. 처음엔 이렇게 하는 것이 골치도 아프고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읽지 않는다는 사실에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을 믿고 꾸준히 연습하기만 하면 갈수록 많은 정보를 갈수록 빠르게 습득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숙련되면 종이에 따로 그릴 필요도 없이 머릿속에 자동으로 마인드맵이 생성될 것이다. 고민거리나 잡생각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때 종이와 펜을 준비해 머릿속 생각들을 전부 끄집어내는 것이다. 카테고리를 분류해가며 논리정연하게 정리할 필요 없이 그저 닥치는 대로 생각을 적으면 된다. 단순 키워드만 적거나 간단한 그림을 그려도 상관없다.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백지로 다운로드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마음에 두고 있을 때 걱정이나 염려 혹은 궁금증이 생겨 끊임없이 이를 생각하게 만드는 특별한 메커니즘이 있다. 우리의 잠재의식이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알림작용을 하는 셈인데 두뇌 정리는 바로 이러한 특징을 활용한 방법이다. 즉 마음에 두고 있는 일들을 종이에 적음으로써 우리의 잠재의식에 생각하고 있는 일들은 이미 기록해두었으니 잠시 옆으로 밀어두어도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의 효과는 30분 정도로 일시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만큼은 비교적 명료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공부하기 전이나 잠자기 전에 두뇌 정리를 하면 단기 집중 혹은 숙면에 도움될 것이다. 뭐뭐 해야 해 라고 말하는 습관을 뭐뭐 하겠어 라고 바꾸는 순간 이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 스스로 선택한 목표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감은 더 강한 동력을 만든다. 농담이 아니라 이는 관련 심리학 연구를 통해 확실하게 그 효과가 입증된 방법으로 우리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준다. 인생을 시험의 장으로 삼아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여기서 안 되면 저기서 해보지 뭐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해보자. 그러면 언젠가 이 꾸준한 노력 속에서 자신만의 빛나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에서 뇌에 저장했던 정보를 다시 꺼내실 수 있어야 진짜 효과적인 학습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정말 공감됩니다. 유시안 박사의 말대로 수많은 책을 읽어도 내 뇌에서 필요한 정보를 꺼냈을 수 없다면 그건 학습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책을 읽고 필기와 암기를 반복하며 내가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익숙함의 착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필요할 때는 그 정보를 뇌에서 꺼내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최근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문장을 많이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문장을 써야 할 상황에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류시안 박사의 말대로 이제 학습할 때는 내 뇌에서 이 정보를 어떻게 출력할 수 있느냐를 중점에 두고 공부해야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학습자들 다들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공부하도록 해요. 그럼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